어떻게 잘못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무슨 이상한 부모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소통의 방법을 배워보지 못한 부모들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잘하고 싶은데 잘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Z세대를 이제 지칭하는 말로 첫 번째는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놀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Magic 7 questions. 마법의 7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 7가지 질문을 듣고 나면 너무 시시한 거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질문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교코칭학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명진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자녀를 세워주는 마법의 7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코칭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은 특히 가족 안에서 코칭이 어떻게 이제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요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상급으로 자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또 코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 너무 부모 자녀 관계로 속이 상해 있는 부모님과 자녀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서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 이 아이는 나를 원수 보듯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고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심지어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폭력까지 쓰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을 얘기하십니다. 또 청소년 자녀들이 상담실에 오면은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커터칼로 손목을 긋고 자해를 하고 어떤 학생은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먹기를 멈추고 섭식장애를 일으키고 어떤 아이는 발톱까지 뽑아가면서 내가 부모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을 하소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정말 부모님들이 조금만 의사소통을 배워서 미숙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런 주제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녀를 세워주는 마법의 7가지 질문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 좋다는 것 많이 듣고 그런데 도대체 자녀를 세워주는데 마법이 있다니 무슨 질문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못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무슨 이상한 부모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소통의 방법을 배워보지 못한 부모들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잘하고 싶은데 잘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자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끊고 들어가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표출하면서 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교육하려고 시작했던 대화가 싸움으로 파괴적인 그런 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반항하게 되겠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참기를 시작합니다. 꾹꾹 참죠. 꾹꾹 참지만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9번 참았다가 10번째 그걸 터뜨릴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아이도 상하게 하고 부모도 속상하게 하는, 아이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이제 파괴적인 언행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아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택하는 것이 이제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엄마 하고 다가가면 뿌리치는, 이런 걸 할 때 아이들은 말이 진짜일까? 행동이 진짜일까? 어제 했던 말이 진짜일까? 오늘 하시는 말이 진짜일까?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제 헷갈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아주 나쁜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도 저도 아니어서 이젠 한 엄마가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동안 했던 비행들을 다 듣춰서 야단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야단을 실컷 쳤죠. 옛날 한 달 전 일까지 끌어내면서 야단을 쳤어요. 아이는 그걸 들으면서 화가 난 엄마가 막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뭘 엄청 잘못했구나, 엄마는 나를 싫어한다,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야단만 실컷 쳤지 그 다음에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변화에 대한 지침은 내려주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말은 꺼냈지만 전혀 손해보는 말만 하고 만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으로 택하게 되는 것은 비겁한 간접적인 대화의 방식입니다.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됐었어요. 중학교 되니까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빠를 끌어들입니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아버지가 몹시 불쾌해하고 계신다는 말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아빠는 아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까지 나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간접적인 대화는 이제 조직까지 망가뜨리는, 가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먹한 관계가 되고 오해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 Z세대라는 말 들으셨죠? Z세대는 누구냐면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이죠. 13살부터 25살 요 정도의 연령인데요. 이 Z세대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Z세대를 이제 지칭하는 말로 첫 번째는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놀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책을 읽기를 엄청 싫어하죠. 그리고 길고 지루한 것 싫어합니다. 유튜브, 브이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디지털 기기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를 고심하지만 그냥 떼어놓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이들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Z세대들은요,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의 추구, 그것을 실천하는 세대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취향을 찾아서 과감하게 나가고 그것을 세상과 공유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멋있으면 그냥 이상한 패션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이기주의자들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만큼 타인이 원하는 점도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쿨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는 부모님들이 볼 때는 낭비가 심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굉장히 경제관념이 밝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아주 실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엄청나게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구매를 하는 거죠. 일찍이 주식에도 눈을 뜨고, 그리고 말도 축약어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들은 그 아이들이 말할 때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손절하겠다.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나한테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뭐 알쓸 신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잡학 지식, 뭐 이런 거. get 꿀러,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어의 get과 꿀을 합친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내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면 그 꿀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브랜드나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내 취향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Z세대들, 기성세대와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어요. 이들은 일방적인 강요, 권위적인 압력, 무시하는 태도, 가르치는 것, 이걸 극히 싫어합니다.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하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자, 이런 세대들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세대입니다. 그들과 이제 하려면 옛날의 구태의연한 리더십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리더는 팔로우가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것인데, 우리 부모가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Z세대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이 프로는 주로 부모님들이 시청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모 쪽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존중하려는 마음 자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Z세대들은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은 존중하려는 마음 자세가 없어요. 코칭의 철학의 제1번은 내가 상대하는 고객을 100%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코치형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로부터 협력을 끌어내는 부모가 되려면 이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의 걸림돌에 걸려들어서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칭의 양대 기술은 경청과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더 많이 하겠지만 경청은 기본이죠. 그죠? 그런데 이 경청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방해꾼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방해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답할 말을 갖고 있고 아이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말다툼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시기상조하게 조언을 하는 등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엄마는 좋은 조언을 했지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커녕, 그죠? 늘 이제 답답하게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로 더 중요하게 꼽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지 왜곡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왜곡이고 아이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서로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도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엄마들도 바쁘고, 엄마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숙제해야 된다 그러고, 아이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나가야 된다 그러고 소통이 안 되죠. 코칭 대화는요, 단 10분, 15분간의 대화라도 프로세스에 따라 목표를 가지고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시간을 10분만 구조화해도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부모들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모 쪽에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달란트, 아이들의 강점,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맞지도 않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게 좌절될 때 분노하죠. 아이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는 의사소통, 어떠한 의사소통도 성공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인지 왜곡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부모는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정말 요즘 부모, 아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는 내 답을 갖고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아이보다 몇십 년 더 살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이의 생각보다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지 왜곡입니다. 아이의 세상은,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살았던 세상과도 또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 세상과 너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바꿔야만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름으로 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고집불통이야, 멍청해, 게으름뱅이야, 말썽꾸러기,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쩌다가 한번 잘못을 했으면 그걸 과잉 일반화합니다. 확대를 하는 거죠. 쟤는 언제나 그래, 늘 그래, 매일 단 한 번도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방향으로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 쟤 때문에 미치겠어, 끔찍해, 죽겠어, 엉망진창이야, 믿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 때문에 정말 속상하다. 아이들은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축복인데 그 아이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치겠다, 쟤 때문에 죽겠다, 쟤는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불행한 것은 물론 엄마들도 불행하겠죠. 마지막 인지 왜곡,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어린아이, 아이가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러면서 묵살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그것을 축소 전환합니다. 아이의 감정, 그런 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축소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내가 적당히 하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가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갖고 부모랑 대화할 수 있겠어요. 이 인지 왜곡이 시정되지 않는 한 좋은 소통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자녀를 세워주는 코칭적인 질문이죠. Magic 7 Questions. 마법의 7가지 질문인데요. 마법, 그러면 마법은 뭐냐면요, 별일 안 했는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마법이에요. 그죠? 마법사, 만화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지휘봉 같은 거 하나 들고 얍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 싹 세상이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 7가지 질문을 듣고 나면 너무 시시한 거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질문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마음속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 아이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뒤돌아서면서 엄마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그 아이를 멈춰 세우면서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그 욕을 하기까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 속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 속에는 아까 무시해도 좋은이 아니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아이의 감정이 있고, 그 아이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그죠? 우리는 아이들이 생각 없다 하지만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열망, 욕구, 가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때 이제 아이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가지 질문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야?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할까? 입니다. 양해를 구한다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 들으셨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아이, 얘, 나랑 얘기해. 이리 좀 와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거 안 되겠죠. 반드시 노크하고 이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할 마음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질문.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야?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표정을 보니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를 아는 거죠. 그러나 당장에 그 아이를 피곤한 아이 붙잡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쉰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할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취조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얘기해보라고 막 물어보면 아이들은 골치 아프죠. 엄마가 또 끼어들어서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할지 골치 아프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분위기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재촉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 아이가 속상한 것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역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자초지종을 듣고 싶죠. 부모들은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단 말이지. 그것도 억울한 일로.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해롭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 아이의 말을 한 번만 받아준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어? 마음을 물어봐 주시는 거죠. 감정.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정리 안 됐던 감정이지만 엄마가 물어봐 주니까 또 생각을 하겠죠. 질문을 하면 생각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제 이랬어요. 억울했어요. 화났어요. 부끄러웠어요. 이런 마음들을 얘기하겠죠. 그 마음을 충분히 머물러 주면서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틀림없이 이 아이의 감정에는 그 아이의 생각이 하나 얽혀 있어요. 그죠? 내가 억울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 친구하고 똑같이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붙잡아서 반성문수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불공평하셔라는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겠죠? 친구에 대해서 약오른 것도 있겠고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나를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걔를 친구로 삼지 말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는 것을 들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을 아이가 하나씩 얘기하면서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차츰차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재촉하면서 자초지종을 캐내려고, 팩트를 캐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쑥 들어가 주셔서 마음이 어땠어? 생각이 어땠어?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이는 정리해 가면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게 되죠. 처음에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이런 질문을 차분차분 던져주면 아이는 자기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돼서 그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헤아린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속상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거지만 아이들하고 어떤 나는 이걸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은 하기 싫다. 나는 이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은 가기 싫다. 이런 일로 이제 부딪힐 때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가 바라는 건 뭔데? 네가 원하는 건 뭐니? 그러면은 아이가 원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또 역시 그걸 왜 원하냐? 이게 아닌 거죠. 너는 왜 그걸 원하니? 네가 만약에 그걸 원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을 얘가 택하지 않았더라도 얘가 원하는 길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말하자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걸 원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원하면 친구들이 나를 아주 멋있게 볼 것 같아. 이런 아주 사소한 이유일지라도 이 아이가 꿈꾸고 있는 게 뭘까? 이 꿈으로 연결시키는, 목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 다섯 번째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코칭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가
같이 동반하면서 도와주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게 이루어지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시키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가겠죠.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해볼래요? 코칭의 꽃은 액션 플랜입니다. 코칭은 막연하게 그냥 꿈만 키워놓고 동기부여해서 막 이렇게 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타겟을 정해놓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해 이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볼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 이렇게 해볼 거예요. 라고 답을 하나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니까 당치 않아요. 그것도 넌 생각이라고 하니? 여기서 이렇게 막으시면 안 돼요. 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해봤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그거보단 조금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또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와,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또 머리를 짜내겠죠. 그죠? 요즘 아이들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루한 거, 집중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해놓고 기다려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기다려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봐. 그랬더니 이번엔 제법 곧잘 좋은 것을 끌어낸 거죠. 그럼 그때 정말 엄마가 기뻐해주면서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그거 언제 할래? 어떻게 할 거야? 누구하고 할 수 있겠어? 언제까지 할 거니? 일주일에 몇 번 할 거야? 하루 중에서는 어떤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3가지 초이스를 자기가 적어도 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하기 싫었거든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 싫었어요. 근데 자기가 3가지를 끌어냈죠. 3가지를 끌어놓고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할 때 마지막 질문. 우리는 엄마가 되고 부모가 돼서 그래도 아무리 제가 그거 인지 왜곡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옳다라고 하는 거 인지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30년 더 살았잖아요. 아이들보다. 그러면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끌어낸 방법론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도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너 참 좋은 방법 끌어냈는데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어때? 엄마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그죠? 아, 내가 골라놓고도 혼자 하기가 좀 그랬는데 엄마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준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하면서 키운 부모들은 아이들을 정말 관계도 그르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주 크고 작은 문제에서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그 아이 나름의 강점을 발휘해서 그 아이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관계와 성과, 이 2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코치형 부모가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권위적으로 마구 이끌려고 협력도 하지 않는 아이를,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힘들지, 자기가 자율적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목표를 정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가는 아이들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칭은 제일 철학이 존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한 존중. 그런데 존중을 뭘로 하냐 말이죠. 존중은 질문으로 합니다.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질문과 그리고 물어봤을 때 답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질문을 아이들과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자존감 높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고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코칭 속에 열려 있습니다. 전문 코치가 되시지 않더라도 코치형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이것을 보장해 줍니다. 감사합니다.